손에 쓰인 시기가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기야? 일제강점기예요. 그렇죠?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이때면 일제강점기 말이에요.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일제가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민족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걸 펼쳐요. 그래서 조선어 사용 못하게 합니다. 원래 사용 못하게 했죠. 일제강점기 시대의 국어는 일본어야. 제2외국어로 조선어를 배울 수 있게 일부 학교를 허용해줬는데 그거 죄다 안 된다라고 바꿔요. 그리고 사람 이름도 창씨 개명해라, 일본말로 바꿔라 라고 하는 식이고, 그리고 외부로는 전쟁 중이에요. 대동아전쟁이라 그래서 동아시아를 하나로 묶어서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전쟁을 일본이 하고 있던 시기야. 그래서 1940년대가 되면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일본 군들이 죄다 수탈해 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등장했던 시예요. 자, 보면 남신이주유동 박시붕방 제목이 어휘 확인하기 부분에 가면 어떤 의미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 그래서 화살표 쭉 따라가서 의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남신이주 유동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자가 붙으면 행정구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파주, 경주, 원주, 신의주. 그래서 여기는 신의주 중에서도 남쪽 동네에 해당하는 남쪽 신의주 얘기예요. 거기에 이제 유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구역입니다. 남신이주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소야, 주소. 지역이에요, 지역. 근데 이 남신이주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 목수가 한 명 살아. 근데 그 목수의 이름은 박시봉. 이름 너무 웃기지 않니? 이 목수의 집에 내가 새를 들어 살아요. 그리고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 시예요. 그리고 표지에다 쓰는 거지. 나는 지금 남신이주 유동에 박시봉네 집에 있다. 그래서 이건 박시봉네 집에서 쓰고 있는 편지다. 그런 의미가 여기 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이라는 사람 집에서 보낸다, 이런 뜻이 제목의 의미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남신이주 유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박시봉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라는 뜻이고, 방은 현지에서 세대주나 집주인의 이름 아래 붙여 그 집에 거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이 박시봉네 집에 시적 화자는 뭐 하고 있어? 새들어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시적 화자 집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시적 화자 같은 상황의 사람이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았어요. 물적 자원을 수탈해가. 그러니까 시골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야. 농촌은 이미 망한 지 오래요. 그 망한 농촌에서 사람들 살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가족들이 살려면 막 다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지역에서 못 살겠다고 타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그 타 지역에 내 집 있을 리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시적 화자 같은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1940년대에 가면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본문 가서 보자.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 집에서 보낸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졌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졌고, 그 어느 바람 쐬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었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1940년대에 시적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건 고향 상실, 가족 해체야. 무효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행 보세요. 어느 사이에 나는 나라는 단어 등장하지. 우리 아까 전에 제망매가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를 의미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나고요. 표면에 등장하죠. 근데 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아내도 없고 아내랑 같이 살던 집도 없고 부모님, 동생들도 다 사라진 상태. 그래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 가족 해체라고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화자 상황이 드러나요. 그리고 집이 없으니까 길거리 끝을 헤매이는데 바람이 세인 거리래. 너는 집이 없어서 길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람이 세대. 그럼 이때 바람은 와 시원해 이런 바람이야?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시적 화자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정도를 가중해주는 상징적 시어다 보시면 돼요. 바람이 점점 세죠.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겪어야 되는 시련과 고난은 더 커지는 거지. 그리고 바람이 세다 그랬거든? 그리고 이 작품 뒤에 가면요. 문창을 눈이 막 쳐. 그럼 이 사람이 새를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은 가을에서 겨울, 날이 점점 추워지는 시기에 집으로 들어간 거고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네 집에서는 이제 눈 내리는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 세인 보세요. 시적 허용 이랬는데 우리 평소에 말할 때 세인이라는 표현 쓰면 문법적으로 틀린 거예요. 맞춤법 틀린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허용해 줍니다. 거리 끝을 헤매었어. 객지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바람과 추위에 세모 표시되어 있죠. 세모 표시되어 있는 건 가난하고 고된 현실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시어들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추위가 거세지면 화자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은 어떻게 된다? 점점 거세지는 거예요.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그때 이 목수가 누굽니까? 박시봉이죠. 이 사람 집에 헌 사치 깔려있대. 사세 별표 3개 쳐. 너네 지금 사시라는 단어 써? 안 써? 안 쓰죠. 그럼 사시 무엇인가 해서 보게 되면 사시라고 하는 단어 어휘 표현에서 보세요. 갈대를 엮어 만든 자리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시라는 말 대신에 돗자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 돗자리라고 하는 것의 고유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 삿은 헌 돗자리가 깔려 있는 방인 거야. 이런 바닥도 아닌 거죠. 이렇게 흙바닥 같은데 돗자리 깔려 있는 방에 이 사람이 새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쥔을 붙이다, 다른 말로 새를 들어가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 고유어라고 하는 것 중요한데 미리 언급하고 갑니다. 이 시에는 고유어와 방언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고유어가 어디 쓰였고 방언이 어디 쓰였는지 얘기해 줄 건데 삿은 고유어예요. 선생님 두 개의 차이가 뭡니까? 그래서 삿이라고 하는 건 전 지역에서 다 쓴 거고요. 여기 선생님 방언이라고 얘기해 준 건 백석 시인의 고향에서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쓰이던 방언이 막 나타나요. 일단 이 삿은 고유어예요. 민족 전체가 다 사용하죠. 그럼 이 사람은 향토적인 시어인 고유어와 방언을 왜 썼는가? 뭐 방언도 향토적 시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왜 썼는가? 1940년대가 되면 뭘 한다고? 조선어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어. 그래서 백석은 자신의 시에 우리의 예쁜 말들을 최대한 사용해서 보완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본인 시에 일부러 향토적 시어들, 방언, 고유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오는 삿이라고 하는 단어야.
헌사슬 깐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일단 거기서 나타나는 건 이 사람의 현실, 가난하죠.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방도 세모가 쳐져 있네요. 화자가 처해져 있는 가난한 현실, 고된 현실.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 거기 보시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어렵다고 느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지금 본 것처럼 나가 나를 책임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유지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네 사람이 삶을 유지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지, 집도 있어야 되고, 그치? 근데 그걸 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야. 내 속에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왜 가족이랑 헤어졌지?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지? 내 여동생은 어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심화되는 과정을 저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면서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기롱배기, 북덕불, 사시랑 같은 역할입니다. 자, 길옹배기가 뭐냐면 옛날 말들은 국유음화를 안 써. 그러니까 지금은 저걸 질옹배기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질옹배기, 기롱배기는 뭐냐? 이렇게 생긴 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옛날에는 이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방 봐봐. 보일러 들어가 있겠어? 온돌 설치되어 있을까? 안 돼 있어. 그럼 이제 얼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 방에 이렇게 생긴 화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화로에다가 불탄 재들 있죠? 숯불 같은 거. 그걸 이렇게 담아와. 그럼 그 주변이 따뜻하겠지. 그래서 이 기롱배기에 담겨있는 애가 북덕불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사람 돈 많아, 적어? 거의 없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안에 막 참수 태워가지고 쓸 수 있어? 네, 참수 엄청 비싸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북덕불은 뭘 얘기하냐면 그 연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애들 있죠, 지푸라기. 그래서 금방 타고 연기만 많이 나는 애들, 그걸 모아놓은 불을 북덕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북덕불도 어떻게 보면 화자의 처지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롱배기 북덕불 마찬가지, 사시랑 똑같이 형투적시어에 해당해요. 고유어에 해당합니다. 기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너무 추우니까 손을 쬐며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또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리에 누워서, 이 사람이 이제 가족이랑 헤어지고 나서 나 혼자 남았으니까 너무 후회되고 반성적인 태도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과정이 막 있는 거야.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손깍지 베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깍지 껴서 이렇게 하는 거. 베개 있겠니? 없지. 손깍지 베개를 이렇게 하고 굴기도 하면서, 뒹구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게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소는 위가 4개래잖아.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서 씹고, 집어넣었다 다시 꺼내서 씹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생각했다, 아 어쩔 수 없었어, 다시 꺼내서 또 후회하고, 집어넣었다 또 후회하고 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너무 슬프다, 내 가족은 어디 있지, 우리는 왜 이렇게 됐지, 이거를 잠깐 생각하고 멈췄다가도 또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과정. 그래서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핀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같이 붓도록 불끄러울 적이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가슴이 메어오고 눈물이 고인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슬픈 거지. 거기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슬픔 때문도 있고요. 분노 때문도 있어요. 그리고 한탄 때문도 있고. 그리고 부끄러움도 나타나지 뒤에 가면. 왜 소위 그런 거죠. 입을 찬다 그러지. 그치?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게 정도가 심한 거야. 우리는 지금 삶의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면 입을 빵 차면 끝나지만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지. 여러 차례 곱씹으면서 슬픔, 부끄러움, 분노 이런 감정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체크되고 있는 것이 뭐뭐할 적이며를 선생님이 체크해줬어요. 자, 뭐뭐할 적이며 이 부분은 시어가 반복되고 뭐뭐이며라고 하는 어미가 반복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시에서 무언가 시어나 어미가 반복되면 운율 형성의 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적이며의 쉼표 들어가 있죠. 백석 시인을 우리가 모더니즘 시인이라고 해요. 그 모더니즘 시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쉼표를 많이 쓰는 건데 쉼표를 쓰게 되면 글을 읽는 우리들은 그 부분에서 어때? 쉬지. 그러면 마찬가지 운율 형성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슬픔과 회한을 느끼게 하는 지난 시절을 계속 떠올리면서 운율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뜨거운 것이 뭐라고? 눈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한, 한탄, 절망 이런 상황에 막 파고들게 된 거야. 그러면 사실 이 시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나면 이 사람은 곧 어떻게 되겠니? 곧 죽지 않겠어? 그치?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 그치? 잘 봐. 1940년대 시적 화자와 같은 상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어, 적었어? 많았어. 근데 시가 여기까지 잘리고 이 시가 그냥 나와버렸어. 비슷한 상황 처해져 있는 사람은 저거 보고 다 무슨 생각하겠어? 아,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아니 너무 절망적이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자, 그러나 이 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나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을 계기로 절망하고 있었던 시적 화자의 태도가 전환돼요. 이 사람이 무언가 깨닫거든. 그러나 이유로 깨달아. 이런 거야. 그런 생각을 쭉 하다가 근데 그게 과연 내 잘못 때문이었나?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던 거지. 이 모든 건 다 뭐야? 운명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 힘으로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상황이 됐으면 그거 너무 슬픈 거지. 내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던 거야. 아,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 자리로 끌고 온 것이구나. 그래서 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 거센 운명에 휩쓸려서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하겠다? 버티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부분은 시상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자의 심리와 태도가 뒷부분에 가면 변화돼요. 자, 나는 고개를 들어요. 자, 고개를 들고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자, 눈도 떠요. 그리고 높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자, 고개 들고 눈 뜨고 천장 바라봐요. 전부 상승의 이미지입니다. 앞부분은 점점 자기 안으로 파고들면서 내 잘못이야 후회하고 한탄하고 창피해하고 딱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상승의 이미지가 막 쓰여.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승의 이미지가 막 쓰입니다. 자, 그 네모친데 쓰여 있죠. 상승 이미지를 통해 절망에서 벗어난 화자의 상태가 표현됩니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임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이것이 뭐야? 앞에 나온 내 뜻과 힘. 내 뜻과 힘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크고 높은 것 이게 뭡니까? 운명. 절대자. 이런 거겠지. 나를 마음대로 불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가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왜 여기서 너희에게 수업을 하고 있지?
누구 때문인가? 너희는 왜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지? 너희는 나와 만날 운명이었던 이런 게 운명론적 세계가 아니야. 너희는 왜 상원고에 갔지? 너희는 왜 제1고에 갔지? 그게 운명이었던 거죠. 이게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자, 이 운명론적 세계관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자, 그리고 뒤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자, 깨달음이 있었어. 깨달음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납니다. 아,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너희 과학 실험 하다 보면 앙금 나오는 실험 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뭔가 덩어리가 져서 가라앉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을 막 어지럽히던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차분해진 거죠. 그래서 거기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화자의 감정 변화를 이끌어내고요. 화자는 심리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그러면서 내면의 안정을 앙금이 되어 가라앉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슬픔과 한탄이 안정되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외로운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해서는, 외롭다라는 생각이 들면 무슨 생각이야? 살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외로우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대해서 나주손에 쌀랑쌀랑 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가 있었다. 나주손 별표 3개 치세요. 자, 아까 전에 고유어와 방언 사용, 향토적 시어 사용 많이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나주손은 방언이에요. 평안도 방언입니다. 자, 나주손의 의미 한번 보도록 하죠. 옆에 교과서 어휘 있습니다. 저녁무렵, 해질무렵. 자, 그러면 나주손이라고 하는 평안도 방언의 시간적 배경상에서 해가 지고 있는 때지. 그렇지? 해가 진 후야. 그럼 얘는 긍정적인 시대 상황을 얘기해?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얘기해? 해가 지면 보통 어때? 부정적이죠. 그러니 나주손이라고 하는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쌀랑쌀랑 쌀랑눈이 왔어. 자, 쌀랑눈, 눈도 마찬가지죠. 눈이라고 하는 거 밑에 보면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다라고 되어 있고 세모 표시되어 있죠. 세모 표시되어 있는 시어들은 뭐라고 했어?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는 상황인 거지. 힘든 상황. 그래서 쌀랑눈 해서 눈이랑 나주손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쌀랑쌀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쌀랑쌀랑 마찬가지 의태어예요. 근데 쌀랑쌀랑 내리네 의태어네 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쌀랑쌀랑 눈이 와서요 문창을 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 시의 맨 밑에서 한 줄 올라가 보세요. 쌀랑쌀랑 소리도 난다 이러지. 그치? 그래서 이 쌀랑쌀랑은 의태어기도 하고 의성어기도 해요. 자, 의성의태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소리도 표현하고 형태도 표현해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음성상징어 의태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의태어를 사용하게 되면 운율 형성해줘요. 그리고 얘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다 자극해주겠지. 그치? 그리고 한 가지 더. 쌀랑쌀랑은 우리 아까 전에 황진이 시조 볼 때 했어요. 우리말이죠. 얘는 고유어나 방언이라고 해서 향토적 시어로 집어넣진 않습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있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인 건 맞아요. 우리말을 잘 사용하고 있는 시예요. 이 시는. 나는 이런 저녁에 화로를 더욱 다가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왜 하필 이런 저녁일 때 무릎을 꿇냐? 밤이지. 시대 현실이 점점 어두워지고 나한테 눈이 막쳐. 점점 자신에게 짊어지는 삶의 무게가 커지고 시련고난이 커지는 시기야. 그때 뭐 하는 거야? 무릎을 꿇어. 그래서 경건한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어느 먼 산 뒷옆 다위섭에 따로 외로이 서서 어두워오는 시기에 눈이라고 하는 시련고난을 막고 있는 마른 잎새를 갖고 있는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거야.
자, 갈매나무 먼저 설명을 해보면 갈매나무 거기 밑에 보세요. 객관적 상관물. 자, 갈매나무가 누구야? 우리 아까 전에 성산분 시조했죠. 그 사람 죽으면 낙락장송 되고 싶다며. 같은 거야. 아이고. 시적 화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 자, 시적 화자는 지금 아주 쏘네. 눈이 오는 날이지. 저 갈매나무도 뭐야? 해가 진 후에 어두운 상황에 눈 맞고 있죠. 그런데 이 갈매나무는 뭐 하고 있어? 그 시련과 고난을 꿋꿋이 견디고 있어요. 시적 화자도 갈매나무랑 상황이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런 시대 현실에서 버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바우섭 나와요. 바위섭, 바위옆이라는 뜻이야. 바우섭, 이것도 마찬가지 평안도 방언입니다. 자, 요 5단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삿, 기롱배기, 북덕불, 나주순, 바우섭. 그리고 얘네 3개는 고유어고 여기 2개는 방언이다. 그것도 구별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향토적 시어 안에 방언 들어가 있고 고유어 들어가 있어. 나눠 주셔야 됩니다. 자, 어두워 오는데 하이하이 눈을 맞는다. 자, 어두운 시대 현실 그리고 눈도 시련 고난이야. 그런데 여기서 색채 대비가 드러나요. 근데 색채 대비가 드러난다고 해서 선생님 밤이랑 눈이랑 해가지고 하나는 긍정이고 하나는 부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부정적 상황이에요. 화자를 힘들게 하고 갈매나무를 힘들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의 이미지가 막 등장하죠. 그리고 밑에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적 삶의 표상에서 갈매나무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표상하고 있어요. 표상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겠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는 현실 속에서 갈매나무처럼 꿋꿋이 견디겠다. 그러니까 운명이 나를 이렇게 갖다 놨고 운명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면 난 어떻게 할 거야? 견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거기 교과서 내용 확인 한번 보도록 하죠. 일행에서 19행 보면 화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나 이전이에요. 일행에서 19행 외워놔. 일행에서 19행 20 바로 전. 그러나 이전이야. 그러나 이전에서 이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눈물이 핑 돌고 그치? 후회, 한탄, 부끄러움을 막 느끼는 때죠. 정리해보면 가난하고 외로운 현실 속에서 본인의 슬픔 그리고 본인의 어리석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나 라고 하는 부사어 등장 뒤에는 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이건 뭐랑 비슷하니? 제망매랑 비슷하지 않아? 그치? 제망매가 더 이후에 시상 전환되죠. 그럼 공통점 차이점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왜? 시험 문제는 시가 하나만 나오니? 왜 연계돼서 나오죠? 자, 20행에서 32행 운명에 대해 인식하고 운명론적 세계관. 그때 얘는 뭐합니까? 상승의 이미지. 하늘을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보면서 운명에 대해 인식하고 고난, 눈이 내릴 때 견뎌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다짐됩니다. 시어 보십시오. 토속적 시어 해서 삿, 디롱배기, 북덕불 나오고요. 그 옆에 나주순, 바우섭 나오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색깔 다르게 해놨습니다. 앞에 3개는요. 향토적 시어, 고유어고요. 뒤에 2개는 평안도 방언이에요. 얘는 토속적 정감을 주며 모국어에 대한 애착을 드러낸다. 그래서 1940년대 시대 현실을 반영해서 해석도 가능합니다. 상징적 시어 보시면 바람, 시적 화자에게 시련과 고난을 가져다주는 소재고 추위, 습내나고 춥고 누긋한 밤, 사람은 죄다. 시적 화자의 고난 시련을 가져다주는 존재죠. 화자의 시련을 상징적으로 나타냈고 화자가 처해져 있는 고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자, 객관적 상관물 갈매나무. 자, 자연물을 통해
시련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형상화된다. 의지의 표상, 의지의 형상화 알아두세요. 제목 역할 앞에서 처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편지 봉투에 발신 주소를 적는 형식이라는 게 드러나고, 고향을 떠난 화자가 자신의 근황을 편지 형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내면의식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옆에 위로 다시 올라가면 갈매나무 기능되어 있어. 갈매나무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갈매나무는 외롭게 살고 있는 화자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다. 그래서 갈매나무랑 화자는 어두운 눈 오는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이 나무가 굳고 정하다는 것은 굳고 깨끗하게 살자는 나의 의지가 드러난다. 의지의 표상, 의지의 형상화. 이처럼 갈매나무에 화자의 의지를 투영하여 드러낸 것으로 보아 갈매나무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오케이. 선생님, 근데 이거 감정이입물로는 못 봐요? 갈매나무가 어떤 감정 느끼는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래, 갈매나무에 무슨 감정인지 몰라. 감정이입물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감정이입물은 아닙니다. 자, 53쪽에 있는 내용만 정리하고요.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신 거 사진으로 찍어서 확인받고 그동안 선생님이 클리닉 시간 잡도록 할게요. 정해서 얘기해 주세요. 자, 남신주 유동 박시봉강 핵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래 자유시 서정시 되어 있는데요.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롭다는 거거든. 중요한 거, 얘 생긴 게 산문처럼 생겼죠. 그렇죠? 그런데 산문시라고 하는 갈래 특징은 안 들어가 있어요. 53쪽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시, 형식이 자유롭고 정서를 얘기한다. 자, 정서의 변환, 태도 변환 나타나는 시입니다. 성격 독백적이고 반성적이다 해서 독백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속마음을 고백하는데 청자 설정이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청자 없이 혼자 자기 속마음을 내뱉는 걸 독백이라고 합니다. 반성적,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지적. 버티겠다라는 의지. 유랑민의 외롭고 무기력한 삶과 성찰이 제재입니다. 구성 보시면요. 자, 1에서 8행, 9에서 19행 되어 있는데 두 개 묶어주시고요. 걔네 두 개가 그러나 이전 애들이에요. 20행부터 32행까지가 그러나 이후 애들입니다. 그래서 1에서 8행은 가족과 헤어진 상황, 그래서 나의 외롭고 고단한 삶을 얘기하고요. 9에서 19행 같은 경우는 지나온 시절에 대한 회한, 한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절망, 이런 게 막 드러나요. 괴일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뭐뭐할 적이며 나오던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러나 이후에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운명 때문이구나, 운명론적 세계관 드러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주손, 바우섭 나오면서 갈매나무 떠올리죠. 그래서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워요. 특징 볼게요. 향토적 시어와 방언 사용된다. 향토적 시어 몇 개 사용되니? 3개. 방언은 2개. 그렇죠? 삿, 기롱배기, 북덕불. 그 다음에 방언은요. 나주손, 바우섭.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자아 성찰을 드러낸다. 독백적 어조라고 하셔도 됩니다. 제목이 편지 발신 주소 형식이고 내용은 편지 사연에 해당한다. 이 편지 붙였을까 못 붙였을까? 못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백석이 갖고 있었던 편지 봉투 자체에 들어있던 편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적 서술로 시상을 전개한다. 그래서 이 작품은 자유시지만 특징적인 형식적인 면에서는 산문적 서술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쉼표 활용한다. 쉼표를 통해서 운율 형성합니다. 주제 정리해보면 무기력한 삶에 대한 성찰,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여기서 새로운 삶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겠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인 저항 의지라고 해요. 소극적인 저항을 하는 거, 견디는 거. 적극적 저항은 뭐겠어? 행동하는 거겠죠. 자, 작품 해설 있는 데만 정리해 볼게요. 편지 형식을 빌려서 화자가 자신의 삶의 고통과 의지를 담담하게 노래한 시다.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전에는 무기력함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현실을 인식하고 그 뒤에는 그러나 이후에 운명론적 세계관을 깨닫죠. 자신의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화자는 갈매나무와 같이 굳고 깨끗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 향토적 시혈을 바탕으로 토속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애환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 말에 고향을 잃어버리고 슬프게 사는 모습, 그걸 애환이라고 표현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고 있다.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얘들아, 남신이주유동 박시봉방도 뒷부분 숙제를 좀 해봅시다. 걔도 뒤에 쭉 넘겨보시면 문제가 등장해요. 몇 개 안 돼요. 12쪽으로 되어 있는 답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거기 뒤에 평가 문제집 있고요. 12쪽이라고 되어 있는 애 있습니다. 거기까지 숙제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교재를 선생님 클리닉 시간에 왜 들고 와야 되냐면 뒤에 보면 R 테스트라고 해서 선생님 뒷부분에 문제 붙여놓은 거 있어요. 그거 진행할 거고 암기 테스트 볼 거기 때문에 클리닉 때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상원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R 테스트 이전에 동란지 사오 사설시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부단가 나와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교재에다 필기해서 공부해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 진행하고요. 오늘 공부한 거 선생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